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영은 올해 35살입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세무법인에서 선임 세무사로 일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일도 좋아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무사 일이란 게 숫자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누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장부를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저는 그 일이 체질에 맞았어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32살의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꽤 괜찮았어요. 가만히 제 말을 잘 들어줬고 약속 시간은 꼭 지켰고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효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 1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처음엔 다들 친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우리 며느리 왔어? 어서 와, 밥 먹고 가라고 반겼고 시아버지도 말수가 적었지만 점잖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시누이 예리는 저보다 4살 아래였는데 처음엔 언니 하면서 부침성 좋게 굴었어요. 딱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했어요. 명절 제사 음식 준비는 기본이었고 시댁 대청소에 어쩌다 보니 시아버지 양복 다림질까지 전부 제 몫이 됐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회사 다니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 명절에는 어머님께서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해보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새 며느리한테 살림 믿고 맡기려면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 처음엔 조금 맞춰드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새 식구니까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편해지기는커녕 요구하는 일이 계속 늘어났어요. 퇴근하고 나서 시댁에 들러 설거지를 했고 주말엔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갖다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받으시며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없이 뚜껑을 열어보고는 간이 좀 싱겁네라고만 하셨어요. 명절에 혼자 전을 다 부치고 나서 손목이 얼얼한 채로 어머니, 저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한 게 뭐 있다고 쉬긴 뭘 쉬어. 제사 지내고 나서 상 치워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뭘 그렇게 징징대? 우리 엄마가 워낙 깐깐한 분이라 그래.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 정도는 해. 라고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그때도 참으며 아직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첫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고생했어. 나중에 우리 집 생기면 그냥 우리끼리 살자. 명절도 간단하게 하고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오래도록 믿었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겠지. 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어머니 요구는 늘어났고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또 시작이야라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하고 자꾸 스스로를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게 가장 무섭고 싫었어요. 시누이 예리는 시아버지 회사에 격리 담당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놀러 다닌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평일 낮에도 백화점 쇼핑 인증샷을 SNS에 올렸고 3개월이 멀다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고요. 피부과 시술도 달마다 받는 것 같았어요. 중소기업 직원 월급으로 그런 생활이 가능한가 싶었지만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저 시아버지가 딸을 많이 챙겨주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때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이하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는 걸 멈췄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오히려 눈이 맑아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야겠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제대로 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해서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날에는 조퇴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조퇴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서 자꾸 눈치 보이게 조퇴하지 마. 너 혼자 임신하냐? 다들 임신하고도 잘만 다니던데 너네. 배려보다 체면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걸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 하나로 많은 걸 참았어요. 임신 7개월이 넘어서야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제 집에 있으니까 명절 준비 좀 일찍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번엔 잡채도 하고 음식까지 수를 좀 늘려봐라.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로 한참 있다가 네, 어머니라고만 했어요. 출산 예정일 2달 전에 되어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어요. 회사 선배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던 곳으로 2주에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혼자 모아둔 돈으로 예약금까지 직접 넣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몸조리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시댁 일에 직장까지 버텨내야 하니 출산 후 2주만큼은 제 몸을 챙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약하고 나서 사흘 뒤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리원 취소해. 뭔 말인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원이면 우리 전세 대출 이자 2달치야. 네가 좀 고생하면 당장 300만 원 아끼잖아. 엄마도 시댁에서 조리했다고 하셨어? 너 애 낳으면 우리 엄마가 다 봐준다고 했어.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소파에 앉아서 남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없었어요.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시누이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백화점에 들렀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백화점 쇼핑백이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영수증을 꺼내봤더니 500만 원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고 결제 수단은 회사 법인카드였어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쇼핑백 안에 조심히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도 그냥 웃었습니다.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아내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은 아깝다며 조리원은 취소하라고 하고 동생 명품 가방 500만 원은 회사 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긁는다? 그것도 세금 처리가 되는 법인카드로 긁었다 이거죠? 세무사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국세청 조사관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출산 당일 남편은 병원에 없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 3시였어요. 배가 조여드는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느낌이 심상치 않아 옆에 누워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눈을 비비더니 얼마나 됐어? 초산인데 아직 멀었겠지. 진짜 가야 할 때 깨워. 라고 하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제가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고 분만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복도로 나가더니 한참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아침에 팀장 회의가 있어서 그거 준비 좀 마저 해야 해. 엄마한테 연락해놨으니까 엄마가 올 거야. 나간다. 분만실 침대에 누운 채로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면서 회의만 금방 끝내고 올게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통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남편은 그 사이에 병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날 제 곁에 있어준 건 친정 엄마였습니다. 새벽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택시를 타고 30분 만에 달려오셨어요. 분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 보미가 세상에 나온 건 오전 11시 22분이었어요. 남편은 오후 2시가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꽃다발 하나 들고요. 고생했어. 딸이네. 딸이네 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건 퇴원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보미를 받아 안으시더니 어유, 우리 아들 좀 닮았나 얼굴 좀 봐야겠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몸으로 짐 가방을 직접 들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면서 먼저 거실에 들어가 있었고요. 첫날 저녁 밥상에서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은 찬밥에 된장찌개 하나였어요. 국물도 미지근했습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산모 밥상이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셋째 날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은아, 내일 제삿날인 거 알지? 음식 준비 좀 같이 하자.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부의 실밥이 아직 그대로였고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당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네, 어머니라고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리고 부엌에 서서 2시간 동안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습니다. 중간에 배가 너무 당겨서 싱크대를 잡고 버텼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전 좀 제대로 부쳐. 너무 두껍잖아. 얇게 부쳐야 맛있어. 라고 하셨고 역시나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은 항상 켜져 있었어요. 시댁에서의 열흘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조금 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갓 수술한 몸이었지만 보미 때문에 어차피 밤새 잠을 못 잔 터라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아침밥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아침은 흰쌀밥에 국, 반찬 3가지 이상이어야 했어요. 저는 보미를 방에 눕혀두고 부엌으로 나가서 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오히려 좋았어요. 다들 잠들어 있는 새벽 부엌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는 딴 일을 했거든요. 시아버지 서재 책상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가져오는 서류들이었어요. 저는 밥이 끓는 동안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핸드폰으로 찍어뒀습니다. 세무장부, 급여 명세서, 지출 내역서. 세무사 눈으로 보면
어디가 숫자가 안 맞고 이상한지 바로 보였어요. 제 이름이 처음 보인 건 급여 명세서에서였습니다. 서영은 직책 컨설턴트, 월 급여 280만 원.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빼가는 이른바 유령 직원이었던 겁니다.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회사 돈을 빼내고 세금도 줄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회사가 제 이름을 써서 그 짓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던 겁니다. 보미가 고열이 난 건 시댁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보미가 젖을 잘 안 먹고 칭얼거렸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어요. 체온을 재봤더니 40도가 넘었습니다. 신생아가 40도를 넘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봄이 열이 40도예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남편이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짜 왜 그래? 오늘 예린이 생일 파티 있는 거 알잖아. 분위기 깨지 말고 애 열나는 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신생아가 원래 열 좀 나는 거야 흔한 일 아니야?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생아가 원래 열이 난다고요? 그것도 40도가요? 심지어 자기 딸한테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봄이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보미를 한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린이 생일인데 분위기 왜 망치려고 하니? 거기 약통에 있는 해열제 좀 먹이면 되지. 웬 호들갑스럽게 병원은 병원이야? 신생아는 원래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정신산만하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좀 있으면 내려가.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보미를 안고 짐을 챙겨서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미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즉시 입원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생아 고열을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봄이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봄아 병원 왔어. 이제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보미가 입원하는 동안 남편은 신우이 생일 파티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입원 사실을 문자로 알렸더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분위기 깨지 말고 눈치 좀 챙기라니까 결를 갔냐? 알겠어. 파티 끝나고 갈게.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보미 손을 꼭 잡았어요. 보미는 링거를 맞으면서 조그만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술 냄새가 나는 손으로 봄이 이마에 손을 얹더니 많이 아팠어? 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한번 보고 봄이 얼굴을 한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만 참아야겠다. 이게 움직여 나와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전에 딱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던 것이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오는 우편물을 시댁으로 받아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금융기관에서 보낸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거든요. 발신인이 낯선 대부업체였고 수신인은 제 이름 서영은이었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거든요. 봉투 안에는 대출 실행 안내문이 들어 있었는데 대출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이름, 제 신분증 사본으로 진행된 거였어요. 그 신분증 사본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서랍 안에 제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거든요. 혼인신고 서류 정리한다고 가져갔던 거였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숫자가 맞아 떨어졌어요.
법인카드로 긁은 명품 가방 500만 원, 제 명의로 받은 대출 3천만 원, 시아버지 회사 장부에서 계속 이상하게 보이던 유령 직원 급여 항목.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보미가 퇴원하던 날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집으로 갔어요. 짐을 미리 빼둔 건 아니었지만 그냥 병원 주차장에서 택시를 잡으면서 기사님한테 친정엄마 주소를 불렀습니다. 남편한테는 문자를 보냈어요. 봄이 퇴원했어요. 친정 가서 봄이도 나도 며칠 몸조리 좀 하다가 들어갈게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알아서 해가 전부였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봄이를 받아 안으시며 밥 먹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요라고 했고 엄마는 봄이를 누이고는 바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미역국이 있었어요. 뜨끈하고 간이 딱 맞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우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울지 마. 밥 먹을 때 울면 체해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핸드폰으로 찍어둔 시아버지 회사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세무장부, 급여 명세서, 지출 내역서. 1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백 개의 장부를 들여다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장부는 정리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했어요. 유령 직원은 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예린도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이 2명 더 있었어요. 회사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돈의 행방은 시아버지 개인 계좌와 신우이의 통장이었습니다. 탈세 금액을 전부 합산하니 억대가 넘었어요. 그 서류들을 USB에 담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에 날짜를 적고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다음으로 연락한 사람은 대학 동기 오정민이었습니다. 오정민은 지금 변호사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야무지고 똑 부러진 친구였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그 성격 그대로였어요. 이혼 소송부터 횡령 고발까지 다 다루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오정민을 만났어요. 봄이 생기고 나서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오정민이 봄이 사진을 보더니 어머, 이쁘다. 엄마를 쏙 닮았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봉투를 꺼냈어요. 정민아, 이것 좀 봐줘. 오정민이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녹음 파일 목록을 보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영은아, 이거 얼마나 됐어? 시댁 들어간 날부터.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산후조리원 환불금이었습니다. 300만 원. 오정민이 봉투를 받아들더니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저 집 전체를 건드리는 거야? 알았어. 해볼게.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 시댁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친정엄마 집에 내려온 지 2주가 지나자 남편이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봄이 보러 온다면서 케이크를 사왔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케이크 상자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찍어뒀습니다. 법인카드 결제였거든요. 안에 케이크를 회사 돈으로 사는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뜬금없이 신우이도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제가 요즘 좀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좋아요. 시간 맞춰봐요. 그리고 신우이가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서 오정민한테 전달했습니다. 오정민이 잘했어. 밥 먹으면서 최대한 많이 얘기 나눠. 녹음은 기본이고라고 했어요.
예린과 밥을 먹은 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예린이 고른 식당은 청담동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예린은 와인을 시키면서 자기 SNS 협찬 얘기를 한참 늘어놓다가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니, 오빠 많이 힘들어해요. 언니가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데.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언니 생각한다고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면서 물었어요. 그래요? 어떻게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까 그렇지. 언니 싫어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언니한테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고마워요, 아가씨. 나도 잘 생각해 볼게요. 예리는 흐뭇한 표정으로 파스타를 먹었어요. 저는 그날 신우이의 말을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회사 분위기 얘기, 시아버지 건강 얘기, 자기 SNS 수익 얘기까지요. 특히 회사 얘기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걸 흘렸어요. 법인카드 쓰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고, 직원 급여 처리 방식을 언급할 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은 신우이가 했어요. 역시나 법인 카드로요. 식당을 나오면서 오정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쓸만한 정보가 꽤 나왔어. 오정민이 전화 너머에서 말했어요. 좋아. 고발장 초안 다 잡혔어? 영은아, 이제 타이밍 하나만 잡으면 돼. 저는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까지 딱 3주 남아 있었어요. 그 3주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보미를 안아주면서 우리 보미 많이 컸네라고 할 때 저는 그 손이 제 신분증을 가져다 대출 서류를 썼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웃었어요. 또 시어머니가 전화로 앞으로 보미는 할머니가 봐줄게. 걱정 말라고 하실 때 저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고열의 손녀를 두고 생일 파티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했던 분이었지만요. 이 시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정민 덕분이었어요. 오정민은 서류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저한테 연락을 해줬어요. 영은아, 명의도용 대출건은 형사고소로 가. 사문서 위조에 사기까지 다 걸려. 유령 직원 탈세는 국세청 신고로 가고 법인카드 횡령은 민사로 묶어서 동시에 터뜨릴 거야. 한 번에 다 같이 쳐야 서로 눈치채고 숨길 시간이 없거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미가 잠든 밤이면 저는 혼자 서류들을 다시 읽었어요. 녹음 파일도 다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남편 목소리, 신우이 목소리. 파일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 목소리들이 법정에서 재생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칠순 잔치 일주일 전 오정민이 완성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이혼 소장, 국세청 고발장, 형사 고소장. 3가지였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틀린 내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 300만 원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잔치 사흘 전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칠순 잔치에 저도 참석할게요. 봄이 데리고 갈게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금방 왔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보미를 재우고 나서 친정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조용히 제 옆에 앉으시더니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내일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래. 내 엄마도 옆에 같이 있어줄게라고 하셨어요. 칠순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보미한테 새 옷을 입히고 저도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친정엄마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잘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저는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가방 안에 이혼 소장과 국세청 고발장 봉투 2개가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오정민이 잔치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기로 했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맞춰뒀어요. 잔치장은 시댁 근처 한식 뷔페 연회장이었습니다. 하객이 50명은 좋게 됐어요. 시아버지 사업 관계자들, 오래된 친구들, 친척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어졌습니다. 왔니? 봄이 데리고 왔네. 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봄이를 한번 보시더니 한쪽에 들어가 있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친척들 사이에 끼어서 술잔을 돌리다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당신 왔어? 봄이야, 아빠야, 잘 있었어? 남편이 봄이 볼을 꼬집으면서 웃었어요. 신우이는 한쪽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저를 발견하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왔어요? 우리 봄이 너무 예쁘다. 신우이가 봄이 앞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서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단상 위에 마이크 스탠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확인했어요. 잔치는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 지인들이 차례로 덕담을 했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음식이 나왔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저는 봄이를 아는 채로 자리에 앉아서 먹는 척 했어요. 핸드폰으로 오정민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잔치 시작됐어. 30분 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나타나 제 옆자리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봄이를 내려다보면서 뭔데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 요즘 회사 일이 좀 복잡해. 세금 쪽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세무사잖아. 나중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봄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뭐? 지금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럴 일이 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남편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다시 친척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방 속 봉투를 손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 세금 문제를 무마해달라고 하러 온 거였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 가족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시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고요.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니 귀에 대고 언니,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는 거예요. 저는 신우이를 쳐다봤어요. 신우이 표정이 아까와 달리 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예린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사실 언니가 오빠랑 이혼할 생각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언니 지금 직장도 없고 봄이도 어린데 오빠가 양육권 쪽으로 변호사 선임했거든요. 언니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남편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흘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겁을 주려고. 직장도 없고
혼자 아이 키울 처지가 못 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만들려고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신우이한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생각해 볼게요. 신우이는 현명하게 잘 결정하세요라고 하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정민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 선임됐대. 양육권으로 치고 들어오려는 것 같아. 오정민한테서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아. 이미 파악했어. 걱정 마. 우리가 먼저야. 저는 핸드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미가 제 품 안에서 작게 칭얼거렸어요.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양육권, 직장 없는 여자, 아이 혼자 키울 처지가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남편 생각은 틀린 거예요. 제가 세무법인 복귀 제안을 거절한 건 더 큰 그림이 있어서였거든요. 친정엄마 건물 상가에 이미 독립사무소 개설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오정민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제 다음 발판을 직접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눈에는 직장 없는 여자로 보였겠지만 저는 이미 사무소 대표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어요. 잔치장에 들어오고 나서 1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서서 얘기를 나누는 걸 봤어요. 둘이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제가 모퉁이를 돌기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은이 제가 오늘 왜 나타난 거야? 마음이 풀린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 엄마, 내가 아까 양육권 얘기 흘렸어. 표정 보니까 좀 겁먹은 것 같던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여자가 직장도 없는데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워?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쳐봤자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여전히 핸드폰 녹음 버튼은 켜져 있었어요. 두 분이 자리로 돌아가신 뒤에 저도 천천히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상에서 시아버지 말씀이 끝나자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가족대표 인사 순서입니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미를 옆자리 친정엄마 품에 건넸어요. 친정엄마가 조용히 보미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정민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와.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잠시 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오정민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정민이 저를 찾아서 눈을 맞췄어요.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연회장이 잠잠해졌습니다. 10명의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신 채로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남편은 친척 무리 사이에서 표정이 굳은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이 커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서영은입니다. 아버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입니다. 하나는 국세청 고발장이에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되고 빠르게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서영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내려와. 저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이 아깝다고요. 네가 좀 고생하면 당장 300만 원 아끼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300만 원이 얼마나 제대로 쓰였는지 여기 계신 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음향 담당자 쪽을 봤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예린이 생일인데 분위기 왜 망치려고 하니? 거기 약통에 굴러다니는 해열제 좀 먹이면 되지. 웬 호들갑스럽게 병원은 병원이야? 신생아는 원래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정신산만하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좀 있으면 내려가. 그리고 남편 목소리였어요. 오늘 예린이 생일 파티 있는 거 알잖아. 눈치 없게 병원 간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 신생아는 원래 열 좀 나는 거래.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하얗게 됐습니다. 저건 말을 잘라낸 거야. 전후 맥락이 있는데.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녹음 파일은 42개입니다. 필요하시면 전부 들으실 수 있어요. 남편이 단상 계단을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오정민이 남편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요. 저는 서영은 시법률 대리인 오정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들어갑니다. 남편이 오정민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오정민이 명함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혼 소장과 함께 오늘 국세청에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회사 관계자분들께도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요. 아버님 회사 급여 명세서에 존재하지 않는 직원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름 중 하나가 제 이름이에요. 서영은.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객 중 중년 남성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사업 파트너인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은아, 지금 당장 내려와. 이건 아니야.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한 지 나흘 만에 실밥도 안 풀렸는데고 제사 음식 다 만들었고 40도가 넘는 열이 나는 보미를 데리고 혼자 응급실에 갈 때도 그리고 심지어 제 이름으로 3천만 원짜리 대출이 실행됐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단상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받은 대출이 3천만 원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가 적용돼요. 아가씨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와 피부과 시술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영수증이 다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접수되는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그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건 오빠랑 언니 문제잖아요. 저는 아가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번에 밥 먹을 때 법인카드 얘기 직접 하셨잖아요. 그날도 녹음됐어요.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오정민을 밀치고 단상으로 올라오려고 했어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서영은. 지금 이게 뭐야? 애 엄마가 이게 말이 돼? 봄이 생각은 했어? 저는 마이크를 내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봄이 생각은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40도 열이 나는 보미를 혼자 안고 응급실에 갔을 때부터요. 당신은 그날 생일 파티에 있었잖아요. 연회장 어딘가에서 어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정민이 남편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형사 고소장은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들어가고요. 연락은 제 사무소로 해주세요.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친정엄마가 보미를 안고 입구 쪽에 서 계셨어요. 저는 친정엄마 옆으로 걸어가서 보미를 받아 안았어요. 보미가 저를 위로하려는 듯 제 목에 얼굴을 묻더라고요. 오정민이 옆으로 와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연회장 문이 닫히기 직전에 안쪽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사업 파트너 목소리였어요. 이봐, 김 사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도 해명해야 할 것 아니야? 시아버지가 무언가 대답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오빠 때문이잖아. 오빠가 먼저 언니 신분증 쓴 거잖아. 남편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야, 너는 법인카드를 그렇게 긁어대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저는 건물 복도에 서서 보미 등을 토닥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옆에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돌아가기 전에 엄마가 한마디 해도 되겠니? 저는 친정엄마를 봤습니다. 친정엄마가 연회장 문 쪽을 돌아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은 아깝고 딸 명품 가방 500만 원은 안 아까운 이 집에 내 딸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시원했어요. 오정민이 주차장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가자. 오늘 할 일 다 했어. 우리 셋은 연회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70통이 넘게 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가 왔는데 처음엔 당장 전화해였다가 나중엔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로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보미 얼굴을 봤어요. 엉망이 된 칠순 잔치가 끝나고 2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처음엔 꽤 자신 있는 태도였어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집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직장이 없다는 점을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육아 환경이 불안정하다고도 했습니다. 오정민이 반박 서류를 제출한 날 남편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오정민이 낸 서류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건물 상가에 이미 개설 신청이 완료된 세무사무소 사업자 등록증, 남편의 명의도용 대출과 사문서 위조 전과 기록, 그리고 보미 응급실 기록이었어요. 신생아를 방치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합니다. 남편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린이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올케가 산후우울증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하루 만에 수만 건이 됐어요. 오정민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오정민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미 준비해뒀어. 다음 날 오정민이 온라인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미 응급실 기록 날짜와 예린 생일 파티 사진 날짜가 같다는 것, 그날 남편이 파티에 있었다는 위치 기록, 그리고 생일 파티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시어머니 녹음 파일이었어요. 거기에 예린 법인카드 명품 구매 내역 일부도 함께 붙였습니다. 여론이 하루 만에 뒤집어졌어요.
예린 영상 댓글창이 닫혔고 팔로워 수가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협찬 업체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예린은 영상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캡처본이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그때 오정민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해. 어떻게 할래?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냥 둬. 스스로 무너질 텐데 뭐. 오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긴 하지. 실제로 그랬어요. 법원 판결문보다 인터넷 여론이 신우이한테 더 가혹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혼인 전에 모아둔 돈으로 예약금을 낸 집이었기 때문에 제 기여분이 컸어요. 오정민이 혼인 전 통장 내역을 전부 제출했고 법원은 집을 제 쪽으로 분류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양육비 매달 80만 원이 부과됐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전과자가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당연히 잘렸어요.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 전과 기록까지 생긴 거였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유령 직원 급여 처리로 빠져나간 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허위 지출 비용까지 전부 추징당했습니다. 추징 금액이 억대를 훌쩍 넘었어요.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손을 뗐고 시아버지는 결국 회사 문을 닫으셨어요. 칠순 잔치에서 망신을 당한 충격에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던 집이 압류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도 양육비를 내야 하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셋이서 좁은 데 모여 산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봄이 첫돌이 된 건 이혼 판결이 나고 석 달 뒤였습니다. 친정엄마 상가에 세무사무소를 낸 지도 2달이 됐을 때였어요. 사무소 이름은 봄 세무사무소였습니다. 봄이 이름에서 땄어요. 개업 첫 달부터 거래처가 들어왔어요. 세무법인 시절에 함께 일했던 클라이언트들이 연락을 해왔고 입소문이 나면서 새 의뢰인도 생겼습니다. 봄이 돌잔치는 친정엄마 집 근처 작은 연회장에서 했어요. 크게 차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오정민, 세무사무소 직원들, 예전 직장 선배 몇 명이었어요. 봄이는 돌잔치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돌상 앞에서 손을 뻗더니 연필을 잡았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나타난 건 잔치가 거의 끝날 즈음이었어요.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달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봄이 돌이라서 늦었지만 이거 300만 원이야.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잠깐 서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얘기할 수 있어? 봄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공사판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어요. 손등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체면을 그렇게 따지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이 돈은 도로 가져가요. 이미 늦었어요. 양육비는 매달 통장으로 보내요. 봄이는 내가 키울 거고 면접 교섭은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남편이 영은아 라고 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정민이 봄이를 들어올리면서 까르르 웃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저는 문을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봄이가 태어나고 1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속으로 욕을 한 적이 없어요. 화가 나는 순간마다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날짜, 장소, 내용, 증거. 그게 전부였어요. 감정을 쓸 시간에 숫자를 쌓았습니다. 사무소를 차리고 나서 처음으로 번 돈 일부로 친정 엄마한테 밥을 사드렸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탕집이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드시다가 잘 됐다라고 하셨어요. 딱 2글자였는데 저는 그 2글자가 어떤 말보다 좋았습니다. 봄 세무사무소는 그해 연말에 거래처가 30곳을 넘었어요. 이듬해에는 직원을 1명 더 뽑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사무소로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보미를 데리러 갔습니다. 보미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제일 잘 웃는 아이로 통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보미 손을 꼭 쥐었어요. 보미가 제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향기가 깊어지는 사연 빵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